안녕하세요. 인상을 하면 이제 감동이 오나 봐요. 어쩔 줄을 몰라요. 이번에는 3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4강에는 이제 임대차 전월세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갖다가 설명할 거니까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해가지고 계약서 작성률 138에서 172쪽에 있는 내용이죠.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페이지가 많습니다. 한 4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지금 이 임차인이 적당한 임차 부동산을 이게 주택이든 상가이든 토지든 찾는 것이 중요한데 주택이 내가 주거 목적이 맞는지 또는 상가일 때는 영업 목적에 맞는지 토지일 때는 내가 토지를 사용하는 목적이 맞는지를 판단해서 하고 계약하기 전에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해라. 이 부동산을 현장을 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특히 그 주택에 그 임대인이 거주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거주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간혹 보면은 자기 집도 아닌데 참 능력도 좋아. 자기 집도 아닌데 자기 집처럼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 뭐 등기 필증이라든가 등기부 등본이 아니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받겠죠. 등기사항 증명서도 겸하게 위조해가지고 막 하긴 뭐 현금도 뭐 위조하는데 그게 뭐 등기사항 증명서 위조하는 거야 뭐 일이겠어요. 이 때문에 근데 현장에 가가지고 임차인들 만나고 실제 거주하는 현황을 보면은요 그것까지 위조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은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 주택에 누가 거주하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죠.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임차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해라. 임차할 부동산의 수리나 계산할 부분이 있는지, 임차할 부동산을 현재 누가 소유자가 살고 있는 임차인, 최소한 내가 얻으려고 하는 주택이 소유자가 사는지 임차인이 사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임차인이 산다면 임차인을 만나서 여기 주택에서 뭐 하자가 있는지, 또 이 사람이 집주인이 맞는지는 그냥 집주인 모르게끔 물어봐야죠. 또 들리면 또 기분 나쁘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 전세보증 5억을 지키는 거죠. 제가 가끔 보면요, 이 배당표를 작성하다 보면요, 전세보증금 5억을 떼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5억을 떼이는 사람이 아플까요? 5천만 원 전세보증금 전액 떼이는 사람이 아플까요? 5천만이 더 큰 겁니다. 5천만 원이 전재산인 사람하고 5억이 전재산 사람하고 있을 때 5천만 원 떼이는 게 더 아픈 거예요. 5억이 있는 사람은 떼어도 또 숨겨놓은 게 또 있어요. 그리고 임차할 부동산 이외에 다른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그 임차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이 부분이 또 있죠. 그 부분에 누가 있는지 거기에 임차인들이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 상가일 때는 영업할 업종 규제나 제한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가가지고 임차 부동산의 매매 시세와 전월세 시세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항상 부동산 시세는 안전성을 가지려면 전월세가 뒷받침해줘야 되거든요. 이 전월세가 약한 곳에서 이 매매 시세는 흔들리는 시세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임대차라고 해서 전월세 시세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매매 시세도 보고 매매 계약서라고 해가지고 매매 시세만 볼 것이 아니라 전월세도 한꺼번에 두 개를 다 파악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좀 보시고 그래서 선순위 채권을 포함해가지고 한 60% 범위 내에서 그 전세보증금을 책정해야만이 안전하게 내 채권을 전세보증금을 안전히 지킨다는 것이고요. 종전 및 신기 이제 임차 아파트의 이사 시기를 조정해야죠. 내가 이사 갈 시기와 이사 들어갈 시기를 조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걸 갖다가 우리 임대차 계약 쓸 때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고 주택 인도 시기를 정하는 것을
이거를 미리 이제 그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내가 주택임대차법에 보호를 받는 사람이냐 일반 임차인이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특별보호를 보호를 받으려면 그 소유자가 변경되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고, 경매나 공매는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선주채권이 많은 상태에서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경매나 공매로 당하게 되면 임차 보증을 떼이게 된다는 거죠.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우선 변제를 주장하는데, 우선 변제권은 최우선 변제금과 확정일자 갖고 이루어진다는 거. 근데 최우선 변제는 반드시 경매 기입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고, 확정일자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확정일자를 갖춰도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전혀, 최우선 변제 못 받아도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확정일자 받아도요, 경매 기입 등기 되고 나가지고 입주해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그래서 진정한 임차인이 확정일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최우선 변제 못 받죠. 근데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가장 임차인으로 이 배당이 소송이 될지 모르지만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는 데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근데 경매가 들어가고 나서 임대차 계약 쓰면 그걸 믿으려고 잘 안 하죠.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다. 여러분이 낙찰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배당받을 채권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압류 채권자예요. 그럼 후순위 확정일자하고 동시로 한 번 배당받죠.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가압류 채권하고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확정일자는요, 동순이에요.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발행할 수 있죠. 채권자 취소권이 사행위로 해서 임차권 말소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배당이의 소송을 해서 임차권을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으로 인해서 후순위 그 권리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사행위로 대항할 수가 있죠.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상가에는 조금 다르게 된다. 현지하고. 이건 뭐 했으니까. 이건 이 상가 임차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임차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해라. 요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서로 바뀌었어요. 이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과거에 등기부등본이 이렇게 등기사항 증명서로 바뀐 명칭이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하는 발급하기를 선택해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등기사항 증명서는 말소사항까지 포함하는 한 등기사항 전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럴 때 발급받는 것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와 현재의 소유 현황만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된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볼 땐 토지와 건물이 있는 데는 이제 그 토지만 있는 경우는 토지, 주택인 경우는 토지와 건물, 상가는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전부 열람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집합 건물은 이 표제부하고 갑구, 을구가 두 개씩 있죠. 일반적인 그 토지 등기부나 건물 등기부는 보시면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죠. 표제부는 그 면적이라든가 지목이라든가 또는 주소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고 있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이제 을구는 그 소유권을 제한한 사항이 기재가 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표제부가 두 개가 있죠. 이 표제부는, 첫 번째 표제부는 한 동 전체에 대한 땅 면적과 한 동 전체의 건물 면적이 표시가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표제부는 각 구분호수별로 호수에 대한 전용 면적과 대지권이 표시가 되어 있고, 이 갑구와 을구는 같은 내용입니다. 이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하냐. 이렇게 동부, 순위가 같을 때는 접수본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된다. 이 등기 날짜가 빠르면 당연히 우선하는 거고, 등기 날짜 같을 때는 접수본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5, 4, 8 하니까 이게 1순위, 이게 2순위가 된다. 같은 날 설정이 돼도. 근데 별구 있죠, 별구. 등기부가 갑구와 을구의 사이 간의 우선순위는 순위번호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고 반드시 접수번호에 의해서한다. 결국 뭐냐면 가끔 보면은 동구에서는 순위번호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되고 별구에서 갑구와 을구에서는 접수번호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같은 날일 때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죠. 이제 을구의 순위번호가 을구의 순위번호가 1번 순위번호가 밑으로 가야 되는데 1번 하고 2번이 있었어요. 겨우. 근데 요거는 근저당권, 요거는 전세권. 요게 2010년 2월 10일 날 설정이 되고 이것도 같은 날. 그러니까 동구에서는 구가 같을 때에는 순위번호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이렇게 알게 되면 이게 동순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접수번호가 여기 밑에 접수번호가 있죠? 번호가 15,421번 1호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도 접수번호가 15,421호 이러면 똑같은 동순위예요. 우리는 어떤 거냐? 동구든 별구든 무조건 등기부의 우선순위는 먼저 등기된 날짜가 우선하고 같은 날짜는 접수번호에 의해서 간다. 날짜가 달라도 당연히 접수번호가 빠르겠죠? 등기부의 우선순위는 접수번호에 의해서 우선순위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너무 싱거우니까 등기부의 우선순위는 등기된 날짜가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같은 날일 때는 접수번호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순위번호에서 우선순위는 아예 머리에서 잊어버려요. 그 얘기 했다가는 이런 일이 생겨. 그래가 전세권을 인수했어요. 이런 게 두 개가 있어요. 경매 사건에서. 실제 있는 사실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정직한 사람이라 없는 사실은 얘기 안 해요. 있는 사실만 얘기해요. 이건 지금 안 웃기나 봐요? 웃기려고 얘기한 건데 이게 안 맥히네. 이게. 네. 배당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동순일 때 여기에 이제 가압류가 있고 이게 이제 그 순위번호가 이 가압류가 빠르죠. 순위번호가 한 번 빠르잖아. 이게 선순위가 되는 게 같은 날 됐다고 하더라도 이 2번이고. 근데 이게 접수번호 같다면 동순위죠, 이것도. 같아도 동순위고 빨라도 동순위가 되는 거죠. 이거는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여기에 미쳐서 그래요.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우선 면제권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에 의해서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순위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임대차 계약을 맺냐?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된다. 소유자와. 계약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임대 계약을 맺어야 된다. 대리인으로 계약할 때는 대리임을 중요하는 위임장과 위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되고 이럴 때는 반드시 위임장이 있어도 인감증명서를 누가 발급했는가를 봐라.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갖다가 본인이 발급했는지 대리인이 발급했는지 나와요. 그 대리인이 발급한 건 효력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지만 상당히 효력이 없어요.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반드시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발급한 거 갖고 와세요. 부부간에도 본인이 발급한 거 가지고 와야. 그리고 꼭 계약서 쓰기 전에 전화를 본인한테 해서 이 계약을 당신이 위임한 건지를 꼭 확인해서 계약서 쓰도록 하세요. 그래야 안전하고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른다고 할 때는 반드시 잔금 치르기 전에 아니면 중도금, 잔금 치르기 전에 반드시 본인이 부동산 사무실에 와서 자필 서명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도록 특약상에 그런 내용을 반드시 넣을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간혹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집을 팔면서 이제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거죠. A와 B가 매매 계약서 써요. 그리고 지금 2016년 오늘이 1월 13일이 제가 생일이라 하죠. 기빠진 날. 이날 매매 계약서도 쓰면서
2016년 1월 13일 날 임대차 계약서도 다시 쓰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도. 그리고 이 임대차 계약서 넣어가지고 이 임대차 보증을 매도인이 가져가고 그만큼 B에는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해제되는 거죠. 이럴 때에 그 임대인을 A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쓸 수도 있고 A를 상대로 해서 임대차 계약 쓰는 건 합법적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임대차 A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쓰고 이제 잔금 이제 그 매매 계약서가 소유권이 이전 넘어가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대항력이 발생하면 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꼭 소유권 이전 등기 날 이 잔금을 지급하도록 돼가지고 전환해가지고 주택인도 받으니까 이 소유권 이전이 5월 1일이고 대항력은 5월 2일 오전 0시에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죠. 이럴 때에는 계약서에다가 전환성 계약서에다가 특약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새로운 B가 새로운 소유자가 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는 특약 조건을 반드시 논해야 돼요. 또는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쓰면 이 사람 명의로 임대인이라서 계약 쓸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이 B와 임대차, B는 이제 매매 계약서만 썼으니까 계약금만 돌아간 상태죠. 그런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계약이 효력이 없지만 그런 사람을 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이 매도인의 집 현재의 주택 소유자와 사이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쓰면은 이제 매수인이 계약만 한 상태에서 매수인하고 임대차 계약 써더라도 이 매도인이 동의를 임대차 계약에 동의만 해줬다면 그것은 적법하게 대항력과 우선면적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게 되면 이 대항력과 우선면적. 근데 계약이 깨질 수가 있죠. 깨질 수 있죠. 깨지게 되면 이 사람이 바로 임대인의 지위를 동의했다면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게 대부분 판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매계약서 쓰면서 임대차 계약을 써가지고 그거 갖고 매매대금에 충당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누구냐? 매도인을 임대인에서 계약서 쓸 때는 이러한 같은 날 이 입주하는 이렇게 하면 매매 임대차 깨잖아요. 이럴 때는 B가 이 임대차를 승계한다는 특약사항의 내용을 넣어야 된다. 반대로 이 사람을 임대로 해서 매매계약서 쓸 때는 이 사람이 임대차에 동의한다는 내용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동의를 한 이상 이 매매계약이 해제해야 되면 자동으로 이 사람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죠. 누구하고 매매계약 썼을 때 누구랑 임대차 계약 써도 상관없죠. 그렇지만 이 사람을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서 쓰고 그럼 같은 날 대항력이 상실하는 것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을 임대인으로 계약 쓰고 이 사람이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설령 임대차 계약이 깨지더라도 이 사람한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 가등기 됐다면 누구랑 계약해야 되는가? 가등기가 됐다면 주택이 가등기가 돼 있을 때 있죠. 그러면 실질적인 소유는 가등기권자가 소유자라고 봐야죠. 왜냐면 소유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집을 팔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 사이에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치르고 나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또다시 먹튀를 한다 그러면은 먹고 튀면 어떻게 했어요? 그 매매대금은 지급한 매매대금은 어디로 가겠어요? 하늘나라로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죠. 청구권 보존 가등기죠. 이거는 계약서의 작성 유비를 제23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가등기 이후에 다른 권리자가 들어오면 이 사람이 본득이 치면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등기가 있다면 이 가등기권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 근데 이 가등기는 사실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등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마음 편하게 두 사람을 공동임대인으로 작성하든가, 이 사람이 나는 돈 빌려주고 가등기한 거기 때문에 공동임대는 안 해! 이렇게 했다면 이 가등기 채권액이 얼마인가를 확인해서 선수리 채권을 집어넣고 그것이 내 임차보증금하고 전세보증금하고 해가지고 60% 범위 내에서 임대차 된다면 임대차 계약을 쓰고, 어떤 사람은 요즘 60% 갖고 안 되니까 80% 그건 뭐 본인들 문제. 저는 돈을 안 뜯기려면 전세보증은 60%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내 지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확대 해석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깡통 정세금이 되려고 하면 뭔 짓거리를 못 하겠어요. 응? 아버지를 잘못 나면 어디 자식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왜? 아버지가 재산 다 까먹으면 뭐 할 거예요? 자식들이 불쌍하게 사는 거죠. 가난하게 살고. 아버지를 잘 만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등기 있을 때는 두 사람을 공동임대냐고, 이 사람이 담보가등기라면 그럼 너 채권이 얼마냐? 얼마라는 확인서를 갖다가 첨부하고, 그러면 담보 설정 계약서가 있거든요. 그 계약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선주리 채권을 건재당처럼 얼마, 선주리 채권 얼마라고 생각해서 그건 내 보증 말고 내가 떼이지 않을 정도까지 하면 되죠. 그 생각해서 하면 되고, 이 소유권 청구를 하면 두 사람을 공동임대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 쓰면 돈을 안 떼인다는 거예요. 누가 소유권을 가져와도 다 임대인이죠? 주택이나 상가 등이 신탁 등기되어 있다면, 이렇게 신탁 등기되어 있다면, 이럴 때에는 위탁자, 수탁자 누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써도 그 주택임대차법에 보호를 받으셨다는 대항력이 있는데, 이 신탁법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신탁 원부를 작성할 때에 반드시 이 수탁가 신탁회사예요. 우선 수익자는 돈을 빌려준 은행이야. 신한은행, 신한은행에서. 이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의 금융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 쓴 거는 대항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신탁회사하고만 계약서를 써야 돼요. 신탁계약서 써도 이 임대차 보증금을 법인계좌의 신탁회사 법인계좌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충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충당하면 계약하지 말아야 돼요. 신탁회사가 법인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면 계약서 써도 돼요. 신탁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는 될 수 있으면 이 신탁회사의 법인계좌에서 보관하는 조건으로 해서 신탁회사와 계약하는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집합건물과 일반 건물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건물의 말소기준 권리 갖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한다. 토지는 단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거지 대항력은 없다. 그래서 토지만 낙찰받은 사람은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다, 건물에 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왜냐면 토지 낙찰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주택임대차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법상의 우선변제권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말이 그 말이죠. 등기부에 갑부와 월구에 담보물권과 채권 등이 있다면 선순위 근저당 전세권 담보가 등이 조세권 등이 압류가 있는 경우 이들 권리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쓸 수도 있고 말소하는 조건으로 중도금 지급 이전까지 또는 잔금 지급까지 말소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선순위로 일반 채권 등이 등기되어 있다면 이거를 잔금 지불 전까지는 말소하는 것 또는 중도금 지불 전까지는 말소하는 조건으로 해라. 이 등기부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처분 가등기가 있다면 이것도 역시 최소한 중도금 지급일 때까지는 말소하는 조건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도금을 지급해버리고 잔금이 되면 너무 금액이 작아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까요? 저는 이제 계약서 이렇게 그러면 계약에 관련해서 이제 그 책도 많이 썼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담해 준 사례 있고 한 경우인데 한 번은 여기 강남이 여기 강남구잖아요. 서초구 여기 서초구지만 앞에가 바로 강남터미널이죠. 그러면 이제 그 LG 자이도 있지만 레미안 퍼스티지인데 그 레미안 퍼스티지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그 레미안 퍼스티가 분양권이 이제 그 분양권 이제 매매 계약서를 썼어요.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썼는데 분양권이라는 건 사실은 아파트가 등기가 되기 전에 그 쓰게 되는 건데 썼는데 근데 이제 미등기 전매가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시대였어요. 썼는데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가 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다 지급했어. 잔금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분양권에 가압류가 된 게 5억이 가압류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매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이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고 재판에 휘둘려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 사람은 계약금, 중도금 때까지 조합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잔금을 치를 당시에 조합에 가서 물어보니까 5억이 가압류가 되는 거예요. 분양권자한테 제1채무자, 조합이 제3채무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압류 처분 효력이 미치는 거죠. 그 분양권을 산 사람은 당연히 가압류 채권까지 승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었던 경우에 그래서 임차권에 집을 살 때는 임차권에 가압류, 압류가 돼 있는가, 또 그 분양권이 돼 있을 때에는 분양권에 가압류가, 압류가 돼 있는가, 그런 것들은 등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합 사무실이라든가 또는 임대인에게 문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꼭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세요. 확인을 안 하면 돈으로 때우면 되는 거죠. 돈 많죠? 돈 때워야 돈 먹는 것까지. 그것도 돈 벌면 되지 뭐. 제가 판교에 있는 이 임대차 계약 쓸 때 그거 해결해 줄 때도 제가 그랬어요. 2억 9,500짜리 전세 계약서인데 선순채권이 뭐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왜 썼느냐 물어봤더니 뭐 그거 안 되면 내가 낙찰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낙찰 받은지 했었대요. 그러니까 2억 9,500까지 포함하면 선채까지 하면 거의 시세예요. 근데 아파트도 1층이야. 1층이 좀 가격이 한 4, 5천 더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내가 그랬어요. 웃지 않고 정색을 하고 괜찮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단지 경매가 들어가면 한 5천만 원 정도는 손해보실 겁니다. 근데 5천만 원 벌면 되죠. 우리가 1년에 5천만 원 벌지 않습니까? 내가 세대한테 그 얘기했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 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뭐 그런가 보다 해서 내밀었다. 나중에 알게 돈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라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못했대요. 제가 가서 판교에 가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이거 왜 당신 같은 자기가 다 설명을 했대. 세대한테 선주채권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경매 들어가도 이 가격 이하로는 이제 안 떨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다 설명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깨려면 계약금을 포기해라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내가 오늘 딱 두 마디만 했습니다. 그 공인중개사가 잘못한 건 없어요. 이 당신 자녀 같으면 이런 계약 쓰겠습니까? 쓴대요. 참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약 이행을 안 할 겁니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잔금을 지급해 이사 나갈 임차인도 나가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계약금을 왜 포기합니까? 이건 계약의 하자로 인해서 내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소송을 제장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손해가 생겼을 때는 우리 부동산 사장님한테도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거는 판사님이 결정하는 것이 하는 거지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님이 판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랬더니 이 소송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임대인한테 전화하더라고. 그래서 중도금까지 지급하는 상태로 한 1억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입주해서 대항 요건을 갖추고 이제 이 전에 살던 사람은
전세금을 꽤 올린 거예요. 1억 올리고 내보내고 하고 나 그러면 이 사람이 2년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냐? 절대 그렇지 않다. 주택임대차법은 11조에 보면 일시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안 받거든요. 그걸 해서 임대차 계획을 써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거주하는 걸로 해가지고 재임대해서 그 사람 다시 나가라 했더니 또 전화 왔어요. 그 임대인이 전세보증 5천만 원 내려준다고 그냥 거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해결해 주는데 나한테 이제 그걸 해결해 주면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내가 가서 했더니 실제 입금은 50만 원밖에 입금 안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뿔이 나가지고 이제 그 실제 그 경매당해가지고 그 사람 5천만 원 손해봤어요. 제가 성경 기밀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길이 아닌데도 가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거 동영상 보면 이제 뜨끔할 거예요. 건물이 말씀이 되지만 다를게 이런 거 중요한 얘기만 해보죠. 건축물 관리대장과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거는 위반 건축물이 있는가 하고 반드시 건물 현황도까지 같이 열람해서 건물 현황도를 반드시 남쪽에 놓고 봐라. 그래서 건물 현황도하고 이 현황에 있는 구분 호수가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 이걸 누가 했냐? 공인중개사 분이 꼭 하시라. 그러냐고 수수료 받는 거지 뭐 하는 겁니까? 뭐 전 욕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보다 끝발이 높으면 욕해도 돼요. 내가 거기서 일기거든요. 나보다 이 깁스가 높으면 욕해도 돼요. 나하고 동급인 사람은 욕하지만 동기생끼리 욕하는 거 아니에요. 동기생끼리 같은 일기끼리 욕하면 안 돼요. 서로 보도문제 이제 자꾸 계약서 작성에 비밀 좋다고 자꾸 팔게끔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압니까? 제가 또 찾아가서 이 약전한 대접했지 모르는 거지. 또 비교. 이 건물 현황도까지 위반 건축물하고 건물 현황도를 확인하고 우리가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상 이 그 주소와 면적 같은 게 다를 때에는 뭘 갖고 대항 요건을 갖추냐면 등기부로 하는 게 아니라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던 이 그 동호수 갖고 이제 해야 됩니다. 동호수 갖고. 왜냐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건물이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용 승인이 나오고 나면 2, 3일 내에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그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이제 건축주가 등기소에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니까 그 건축물 대장이 진본이죠. 등기부는 복사본이요. 그러니까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한테 건축물 대장이 우선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부동산에 임차인보다 선수채권이 있을 때에는 이 선수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려면 등기부에 선수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는 조건은 뭐 인수하는 조건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 또는 1억 2천을 인수한다. 또는 2억인데 1억을 상환하고 이 그 1억을 남겨놓고 이 감액 등기로 채권 최고액 1억 2천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선수채권 임차인이 있다면 있는 상태로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 되고 그러한 임대차 내역을 선수채권으로 해서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선수채권이 임차인들이 2억 9천이 있는 거죠. 매토에 얼마나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선수채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해가면 선수채권 즉 근저당 전세권을 중도금 지불 전에 또는 잔금 지불 전에 말소하는 조건 또는 그 융자금을 이제 그 전에 말소하지 않고 일부 상환하고 잔금으로 상환하고 감액 등기하는 조건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약에 추가적인 권리가 있다면 중도금 잔금 지불 이후에 추가적인 권리가 있다면 잔금 지불 때까지 말소해야 되고 만일 말소시키지 못하면 임차인은 위 계약 내용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이한 사항 내에 명기해야 된다. 그리고 임차할 주택과 임차 보증 및 지불 방법 주택 인도시를 갖다가 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임대차 계약 쓸 때는 국세 완납 증명서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근데 국세 완납 증명서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납이 되지 않으면 완납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법정기일이 발생하고 나가지고 한 5개월, 6개월 돼야 체납이 돼요. 법정이생은 내가 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면 이제 한 2달 정도 되면 이제 납부하지 않으면 이제 납부하라고 그 독촉장이 날라와요.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또 재차 오죠. 그런 가정이 돼서도 안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물려가지고 이제 이 체납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4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6개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법정기일이 미리 발생한 거하고 국세 안납증명서 갖고 믿고서 국세나 지방세 안납증명서 갖고 믿고서 그거 갖고 선주세권이 없다. 이건 참 위험한 거죠. 그래서 국세율법에서 제4조인가 그래서 미등기 조세 열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4조인가 6조인가 보면 국세기본법에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임차인은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세무서장에게 법정기일이 발생했지만 체납이 발생하지 않은 세금에까지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열람을 신청을 하면 이제 세무서장은 그게 응해야 된다는 게 국세기본법에 명시돼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하려면 임대인이 계약을 안 하려고 하겠죠. 물론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해 줄 거예요. 그 판단.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작성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나중에 책임질 의무는 없는 거예요. 아까 같이 법정기일 때문에 그 3, 4, 5, 6, 4, 6개월 동안에 이 하자가 생길 수 있는 거 있죠? 그건 공인중개사 책임이 없어요. 국세 완납증명서나 지방세 완납증명서만 첨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소유자냐 아니냐 이거 따질 때도 법적 책임이 뭐냐면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그리고 등기권리증 있죠? 등기필증. 지금 등기필증이라 등기필증 세 가지만 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신분증 확인해서 소유자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상이 없다. 임대차 계약 쓴다든가 매매 계약 써서 하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는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소유자를 확인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옛날에 판례니까 등기권리증이나 지금 등기필증, 그리고 등기부 등본,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면 된다, 이런 거죠. 당연히 신분증을 확인해야죠. 계약 해제 시 해약금과 위약금에 대해, 해약금은 이제 계약을 갖다가 해약금은 이런 거죠. 이제 계약을 갖다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계약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참 좋고, 계약금 계약을 하게 되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게 되죠. 그리고 주택을 인도받는 과정이죠. 이게 계약 이행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스스로 계약을 깰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해약금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해약금은 계약서에 이 해약금 조항을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민법 640조가 있어요. 40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해약금이 되기 때문에 이 해약금은 위약금하고 전혀 다른 거죠. 위약금은 상대방이 계약을 깨서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해약금은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내가 스스로 계약을 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약이 이행이 되면 스스로 계약을 깰 수 없습니다. 이때는 약정해제, 법정해제, 합의해제밖에 없는 거죠. 약정해제는 계약이 이행되고 나서도 특약사항이다. 우리는 서로 하기 싫으면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깨자, 이런 내용을 하는 게 약정해제예요. 합의해제는 뭐냐?
그냥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그냥 없던 걸 합시다. 이렇게 합의 해제하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 법정 해제. 법정 해제는 계약을 잘 위반한 사람을 채무자라거든요. 채무자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채권자만 계약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약 해제권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되냐. 계약을 해제하면요.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깨끗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손해배상이나 뭐는 게 아무 의미 없고 받았던 돈 다 줘야 돼. 중도금이나 잔금 다 줘야 돼. 계약금 다 줘야 돼. 그래서 위약금 조항이 없다. 그러면 없는데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이 계약을 위반한 사람한테 계약 해제권을 발동하는 순간 계약금까지 돌려주고,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밖에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해봐야 상당히 작죠. 위약금 조항이 있다. 내가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면서도 위약금 상당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손해배상 청구를 갖다가 계약금 상당액을 보면 계약금을 안 돌려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계약에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임대인이에요. 근데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을 안 하려고 그래. 임차인이. 그럴 때에는 너 중도금 치르지 않으면 너 계약 중도금을 갖다가 5월 10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계약은 없던 거로 하고 네가 지급한 계약금은 내가 손해배상금으로 해서 몰수한다. 이런 내용을 보낸 순간, 보낼 때까지 임차인은 약을 올려야죠. 약을 올려.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스스로 계약을 법정 해제했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이 없던 걸로 돼가지고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려고 하면요,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를 잘 봐요.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법정 행사하면 계약금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위약금 조항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계속 계약 이행을 계속 주장해야죠. 그래서 압박을 해가지고 이 임차인이 스스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임차 보증을 스스로 포기하고 합의 해제하는 쪽으로 밀고 나가야 되죠.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임차인 입장은 살살 약 올려가지고 임대인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 올려가지고 말이 나오는 순간 녹취해놔야지. 녹취. 응? 나오는 순간. 또는 문자로 오면 더 좋죠. 계약이 해제된 거예요. 계약을 상대방이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면요, 계약은 없던 것이 되는 거예요.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중도까지 받았다.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계약 썼을 때 위약금 조항이 있을 때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러면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다는 사람 돈이요. 손 들어보세요. 에? 그거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데는 확신이 생기면 위약금 조항을 만들어야죠. 근데 계약을 갖다가 위반할 수 있다는 자기가 위반해버리면 그 위약금 조항이 비수가 돼서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약금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나빠야 된다. 이거를 좋으냐 나쁘냐, 이거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 계약 형식은 내가 절대 계약을 안 깼다 그러면, 안 깨겠다는 확신이 있으면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확실해 놓고 금액도 크게 해야죠. 물론 금액이 크면 감액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건 별개라고 하도 현실적으로 법보다는 주목이 가까운 게 현실이죠. 금액을 위약금 조항을 많이 하면 법에서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 정도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금액이 20% 30%가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쉽게 깨지 못하죠. 그리고 중도금, 잔금은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거는 임대인을 보호하려고 있는 걸까요?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임차인을 보호할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전에도 먼저 중도금, 잔금 치를 수 있어요. 임대인이 동의 없이. 그래서 임대인이, 이건 매매계약서도 마찬가지예요. 매매계약 쓰고 나가지고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 날짜 지킬 필요 없어요. 매도인이 다른데 팔 것 같은 냄새가 나면 빨리 잔금 치러면 돼요. 그래서 임대인이나 매도인 같은 경우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중도금, 잔금 지급 이전에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을 넣어두는 게 좋죠. 그러면 중도금, 잔금을 미리 납부하면 불효력이 없어요.
그걸 잘 이용해야 돼. 지금 말씀하신 잘 이해하셨죠? 머리가 좋으시니까 뭐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위약금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계약 해지 종료, 계약 기간의 연장 이런 내용들은 이제 그 책을 보고서 이렇게 설명하죠. 그 다음에 관리비 공과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손실가금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관리비에 포함이 돼가지고 임차인이 부담했다가 임대인이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돼서 나갈 때 장기손실가금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임대인이 꼭 지급해야 되고 선수관리비는 매매계약서에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랑 선수관리비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전세권 등기나 임대차 관리비. 그 다음에 이 부동문자로 된 계약 내용에 대해서 맹신하지 말라. 우리가 뭐 이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제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위약금, 해약금 또는 위약금 이런 내용들이 있죠. 손해배상 이런 예정이 이런 게 기재되면 그거는 부동문자로 된 거는 그렇게 법적 효력이 없어요. 특약상량에다가 기재를 해야 돼요. 대부분 판례가 나오잖아 이게. 여기 보면 그 대법원 판례, 제 말이야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처분문서인, 즉 계약서에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에 처분문서라고 해요. 계약서에 작성되었다가도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불가한 것인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약금에 관한 조항은 부동문자로 됐다면 나는 동의한 사항이 없다. 그냥 도장 찍어서 찍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약금을 갖다가 지급하지 않은 이 대법원 판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동문자에 대한 내용으로 항상 그래서 제가 이따 계약서에서 보여주겠지만 특약사항 1번으로 위 부동산은 부동문자에 대한 내용을 모두 각 계약 당사자가 이제 읽어보고 그리고 부동산은 현실 상태로 계약한다는 내용이 꼭 특약사항 1조로 들어가 있어요. 동그라미. 이렇게 우리가 임대차 계약 작성할 때 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을 138에서 172쪽에 내용이 있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책을 보실 때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자세히 보시면 계약서 쓸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조심해야 되는가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요 상강을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